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7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생체 내 필수적인 금속으로 결핍 시에는 인슐린의 저하로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슐린의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때는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인슐린 저하는 크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크롬이라는 것은 CR을 뜻하는 거죠.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온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BOD 농도가 8,000mg/L 내외, 답은 SS 농도는 22,000mg/L 내외, 답은 분뇨보다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성분을 적게 포함한다. 답은 성상은 처리시설의 형식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 하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온이 같은 경우에서는 분뇨보다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성분을 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아주 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면 하천의 BOD5가 220mg/L이고 BODU가 470mg/L일 때 탈산소 계수 K1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상용대수 기준입니다.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밑수를 뭐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밑수를 10을 사용을 하는 값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BOD5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K1을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BOD5라는 것은 BOD6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밑수의 단수에 따라서 상용대수 기준은 10, 자연대수 기준은 1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BOD5가 220mg/L, 그리고 BODU가 470mg/L, 그리고 며칠 BOD? 5일 BOD니까 T에 5일을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K1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K1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뭐를 없애야 되죠? 10의 X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X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로그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K1을 계산하게 되면 0.05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알칼리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P알칼리도와 M알칼리도를 합친 값을 총알칼리도를 한다. 우리가 총알칼리를 T알칼리도라고 그러죠. 그럼 총알칼리도, T알칼리도라는 것은 알칼리도가 갑은 있는 것처럼 P알칼리도와 M알칼리도가 두 가지가 있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총알칼리도라는 것은 우리가 OH-, CO3-, HCO3-가 완전히 중화되는 값을 뜻하죠. 그 값이 뭐냐면 M알칼리도예요. 그래서 총알칼리도는 M알칼리도와 동일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번의 설명이 틀렸어요. 답은 알칼리도 계산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답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자연수에 있어서 수산화물, 탄산염, 중탄산염 이외에 기타 물질에 기현하는 알칼리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답은 부식제에 관련되는 중요한 변수인 랑겔리어 포화지수 계산에 적용된다. 따라서 알칼리도의 개념을 묻는 문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물이라는 것은 H2O로서 수소 결합을 합니다. 답은 수온이 증가할수록 표면 장력은 커진다. 자, 여러분들이 표면 장력이나 점성도는 수온에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온이 증가할수록 표면 장력은 작아지는 게 특징이죠. 답은 온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면 최적은 증대된다. 나번은 용융열과 정발열이 높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지구상에 분포하는 수량 중에서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죠.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지하수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순서까지 기억할 필요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1920년대 초에 개발된 수질 예측 모델로
BOD와 DO 반응, 즉 유기물 분해로 인한 DO 소비와 대기로부터 수면을 통해서 산소가 재공급되는 재폭기만을 고려한 모델이에요. 가장 핵심은 재폭기만을 고려한 모델이다. 자, 어떤 모델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하천 모델리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모델링의 효시를 찾는 문제죠. 따라서 스트리트 페퍼스의 모델이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면 해수에서 영양염류가 수온이 낮은 곳에 많고 수온이 높은 지역에서 적은 이유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수온이 낮은 바다의 표수층은 본래 영양염류가 풍부한 극지방의 심층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번 수온이 높은 바다의 표층수는 적도 부근의 표층수로부터 기원하므로 영양염류가 결핍되어 있다. 그리고 답은 수온이 낮은 바다는 겨울에도 표층수 냉각에 따른 밀도 변화가 적어서 심층수로부터 침강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번에 수온이 높은 바다는 수계의 안정으로 수직 혼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표층수의 영양염류가 플랑크톤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8번과 같은 문제는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동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번호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답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수온이 높은 지역에서 적은 이유로 틀린 것을 이제 영양염류가 수온이 낮은 곳에 많고 높은 지역에 적다는 거죠. 그 이유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나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답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을 가장 알맞게 표현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동화작용을 가장 알맞게 표현한 것은 가번이죠. 잔여 영양분 플러스 ATP는 세포 물질이 형성되고 ADP 무기인 배설물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에 보시면 해수의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해수의 특징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가번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나 염분, 수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번 해수는 강전해질로서 1리터당 평균 35g의 염분을 함유한다. 답은 해수 내의 전체 질소 중에서 35% 정도는 질산성 질소 등의 무기성 질소의 형태라고 그랬어요. 자, 35% 정도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포함한 유기 질소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35% 정도는 질산성 질소 등의 무기 질소가 아니라 암모니아 질소를 포함한 유기 질소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에서 4 정도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해수에서는 마그네슘이 칼슘보다는 더 양이 많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25도씨 이기압의 메탄가스 40kg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탱크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상기체의 법칙을 이용하고 R, 기체 상수는 0.082 리터 ATM 몰 K입니다. 자, 먼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M분의 WRT, P는 압력, V는 부피, W는 질량, M은 분자량, R은 이제 우리가 기체 상수죠. 그리고 T는 절대온도. 절대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온도를 뜻해요. 자, 그럼 먼저 P라는 압력은 2기압이니까 2ATM이 되겠죠. 부피를 계산하니까 미지수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W라는 것은 질량입니다. 40k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40 곱하기 10의 3승 g이 W가 되겠죠. M은 분자량이에요. 어떤 물질이죠? 메탄입니다. 자, 메탄이라는 것은 CH4. CH4의 분자량은 16이죠. 그래서 16g분의 40 곱하기 10의 3승 g. 그리고 기체 상수 0.082 리터 ATM 몰 K입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지금 온도가 25도니까 25를 더하면 K 온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피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리터가 나와요. 근데 정답에서는 미터의 3승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계산된 리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미터의 3승으로 전환이 되죠. 따라서 30.5 미터의 3승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보시게 되면
자정상수의 영양인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정상수, 자정계수라는 것은 뭐예요? 탈산소 계수에서 제폭기 계수를 이용하는데 제폭기 계수 K2에서 탈산소 계수 K1을 나눠준 값을 자정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값은 수심이 깊을수록 자정상수는 커진다. 일단 자정상수는 유속이 빨라야지만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유속이 느리죠. 그래서 자정계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수온이 높을수록 자정상수는 작아진다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K2 나누기 K1이 자정계수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 K2나 K1이 다 증가해요. 대신에 K1에 비해서 K2는 제폭기 계수, 산소가 녹는 거죠. K1은 물속의 미생물이 산소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둘 다 증가하겠지만은 K1에 비해서 K2가 증가하는 양이 작아져요. 그러면 F라는 것은 K2에서 K1의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K1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F라는 자정계수는 어떻게 되죠?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높을수록 자정상수는 작아진다. 맞습니다. 답은 유속이 완만할수록, 완만하다는 소리는 유속이 느리다는 소리예요. 느리면 자정계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닥 구배가 클수록, 바닥 구배가 크면 기울기가 크니까 유속이 빠르겠죠. 유속이 빠르면 자정계수는 어떻게 되죠? 커지게 되죠. 그래서 자정상수 또는 자정계수라는 것은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커지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찾기가 쉬워지는데, 온도에 관계되는 내용만큼은 K2와 K1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에 보시면 하천이나 호수의 심층에서의 미생물의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값은 수중의 유기물은 분해되어서 일부가 세포 합성이나 유지 대사를 위한 에너지원이 된다. 답은 호수 심층에 산소가 없을 때 질산이온을 전자수용체로 이용하는 종속영양 세균인 탈지라 세균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탈지라 세균은 종속영양계, 반면에 질산화 세균은 독립영양계 미생물이 되겠죠. 답은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면 현기성 상태가 되어서 H2S와 같은 기체를 유발하지만 호기성 상태가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현기성 상태가 되었을 때 H2S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NH3N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현기성 상태일 때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호기성에서 발생하는 물질은 뭐냐면 CO2와 H2O가 주로 발생하는 게 호기성 상태죠. 답은 어느 정도 유기물이 분해된 하천의 경우 조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유기물의 분해가 끝났다는 소리는 물이 깨끗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깨끗하면서 무색 조류가 나타나고, 그리고 더 깨끗해지면 색깔이 있는 착색 조류가 나타나죠. 그래서 조류는 깨끗한 물에서 발생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화합물은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에 대한 이론책인 BOD10 나누기 COD의 값은, 여기서 COD라는 것은 산소 값을 뜻하겠죠. 탄산소 K1은 0.1%, 베이스 상용대수는 미수를 10을 쓰라는 소리겠죠. 자, 화합물은 100% 산화되면서 최종 산물은 CO2, NH3, H2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COD는 산소 값이기 때문에 BOD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먼저 박테리아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BOD10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BOD10과 COD의 비를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BOD5 공식에서 BOD5 대신에 BOD10을 바꿔서 넣어서 똑같이 나타내시면 돼요. 따라서 BOD10은 BOD6 곱하기 1-10의 -K1T. 여기서 10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BODU를 왼쪽에 나눠줘요. 그럼 왼쪽에서 나눠주면 1-10의 -K1T가 되는 거죠. 따라서 K1은 0.1%, T는 11BOD니까 11. 따라서 계산하시면 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는 실제로 박테리아라는 화합물의 의미는 문제를 푸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문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하수량에서 첨도율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첨도율이라는 것은 하수량의 평균 유량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최고 유량에서 평균 유량을 나눠준 값을 첨도율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수량의 첨도율은 하수량의 평균 유량에 대한 비,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수의 난류 확산 방정식과 상관쓰기 적은 인자는 우리가 난류 확산 방정식, 이제 흐름을 주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흐름에 관계 있는 것은 침강 속도, 그리고 난류 확산 계수, 그리고 유속이 흐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연관성이 적은 것은 유량입니다. 유량.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포의 형태에 따른 세균의 종류를 알맞게 연결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구형, 그리고 막대형, 나선형으로 나타냈는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답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 조절 때문에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만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18번 오염된 물 속에 있는 유기성 질소가 호기성 조건 하에서 50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질소의 형태는, 자, 지금 먼저 보시게 되면 유기성 질소가 있어요. 근데 호기성 조건 하에서 50일 정도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소 화합물 중에서 산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생성되겠죠. 다시 말해서 정화가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 그리고 질산성 질소 형태로 탈질화가 일어나니까 가장 나중에 발생되는, 다시 말해서 물이 가장 정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소 화합물은 질산성 질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질산성 질소가 되는 NO3N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천수질 모델 중에서 WQ-RRS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 WQ-RRS 모델이라는 것은 부영양화를 고려한 모델이라는 것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단독적인 문제로 자주 나오죠. 갑은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를 고려한 생태계 모델이다. 맞습니다. 나번이 유속이나 수심, 조도계수에 의해서 확산계수를 결정한다.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QUAL 원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답은 호수에서는 수심별 1차원 모델이 적용된다. 나번에 정적 및 동적인 하천의 수질, 수문학적 특성이 광범위하게 고려된다. 그래서 19번 문제도 오답이 항상 나번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글리신의 이론적인 COD 나누기 TOC의 비는, 여기서 COD라는 것은 산소, 그리고 TOC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탄소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산소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시켜야 되겠죠. 글리신을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을 때 탄소는 산소와 결합하면 CO2, H는 H2O, N은 HNO3가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탄소가 지금 몇 개죠? 탄소가 2개입니다. 그래서 CO2 앞에 2가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H가 지금 몇 개죠? 2개, 4개, 5개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수소 5개 중에서 1개를 여기로 와요. 그럼 나머지 4개가 이렇게 오죠. 4개니까 2분의 4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 개수를 나타내 보면 여기 산소가 4개, 여기 2개, 여기 3개, 그러면 9개예요. 그래서 이 9개를 글리신에 먼저 산소가 몇 개죠? 2개. 그러면 7개 오죠. 2분의 7은 3.5.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COD는 얼마죠? 3.5 곱하기 32g. 그리고 TOC는 탄소니까 탄소가 2개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4.67이라는 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COD라는 산소량은 우리가 글리신이 유기물을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 필요한 산소 3.5O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유기물 중에 탄소, TOC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탄소의 개수, 탄소가 2개니까 2 곱하기 12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동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내에서 에어가 차는 현상을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갑은 흡입측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펌프를 운전합니다. 따라서 흡입측 밸브를 완전히 개방을 합니다. 납은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작게 합니다.
그리고 답은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춥니다. 그리고 펌프의 회전 속도를 가능한 낮게 선정하는 것이 캐비테이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관로에 알맞은 것은 유효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과 비상대처 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관로를 표준으로 하여 지역 특성과 상수도 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몇 시간분?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을 합니다. 따라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까지 기억해야 돼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도 관거 계획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오수 관거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기준을 한다. 자, 그리고 답은 오수 관거와 우수 관거가 교차해서 역사이펀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우수 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한다. 역사이펀으로 들어가는 관은 어떤 관이죠? 두 개 중에서 수질이 떨어지는 수질이 나쁜 물을 우리가 역사이펀으로 쓰는 거예요. 왜? 물이 나쁜 질이 떨어지는 게 위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수와 우수 중에서는 물의 질이 어떤 게 떨어지죠? 오수죠. 그래서 역사이펀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수 관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수 관거가 역사이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답안의 분류식과 함유식이 공존하는 경우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지역의 관거는 분리해서 계획한다. 답안의 관거는 원칙적으로 암거로 하며 수밀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잘못됐겠죠. 자, 그리고 24번 문제입니다. 항상 출제되는 문제죠. 유입 면적이 100헥타르이고 그리고 유입 시간이 8분, 유출 개수가 0.38일 때 최대 계획 우수 유출량은 얼마인가? 하수 관거의 길이는 400m, 관유속은 1.2m/s, 그리고 I라는 강우 강도는 655 나누기 루트 T 플러스 0.09 ml/h 합리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합리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우수 유출량은 360분의 1 CIA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강우 강도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강우 강도 공식에서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T라는 유달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유달 시간이라는 것은 유입 시간 플러스 유화 시간, 단위는 분입니다. 그럼 유입 시간은 지금 얼마가 돼 있나요? 유입 시간은 8분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유화 시간이라는 것은 관의 길이에서 유속을 나눠주는 값이거든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관의 길이가 400m, 유속이 1m/s예요. 그러면 세크를 분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왜? 유달 시간의 시간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길이 400m 나누기 1.2m/s,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했어요. 그러면 5.56분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5.56분이 나왔으니까 강우 강도 I는 T 자리에 여러분들 5.56분 플러스 유입시간 8분을 더하게 되면 13.56분이 나오죠. 그래서 T는 13.56분 플러스 0.09분에 655를 하게 되면 강우 강도 I는 173.63 ml/h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면적입니다. 자, 면적은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제곱킬로미터로 주어졌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는 것을 우리가 보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헥타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적은 100헥타르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강우 유출량은 360분의 1 CIA잖아요. 그죠? 그래서 360분의 1 곱하기 C, 유출개수입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유출개수가 얼마였죠? 0.38. 그리고 I라는 강우 강도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된 값이에요. 173.63 ml/h. 자, 그리고 면적입니다. 면적은 지금 얼마였죠? 면적은 100헥타르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어진 100헥타르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18.32m의 삼성/s나는 우리가 강우 유출량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조금씩 변경을 시켜서 강우 유출량 구하는 공식은 항상 사용할 수 있게끔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하수도에서는 기존에 출제됐던 계산하는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하수 고도 처리 방법인 막분리법에 적용되는 분리막 모듈 형식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분리막 모듈 형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준공사형, 그리고 관형, 판형, 나선형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에 투사형은 해당하지 않죠. 정답입니다. 그리고 26번에 보시게 되면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죠?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 따라서 3배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급별 계획 하수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오수 관거에서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으로 한다. 자, 계획 1일 오수량인지 최대인지 최소인지 1일인지 시간인지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획 1일 최대 오수량 중에서 틀린 문구가 뭐죠? 1일이 아니라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오수 관거에서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기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 관거에서는 계획 우수량으로 한다. 합류식 관거에서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에 계획 우수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차직 관거는 우천시 계획 오수량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갑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면 로지스틱 인구 추정 공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Y는 추정치, 답은 K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 자, 여기서 K라는 값 자체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K라는 것은 포화 인구죠. 그래서 K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S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리고 X라는 것은 경과 연수, A, B는 상수.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천 표류수 취수 시설 중에서 취수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취수보에 비해서 대량 취수에도 쓰이나 보통 소량 취수에 주로 이용된다. 답은 유심히 안정된 하천에 적합하다. 답은 토사나 부유물의 유입 방지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토사나 부유물의 유입 방지가, 그러니까 유입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입이 되지 않게끔 하기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토사나 부유물의 유입 방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수 시에 일정 수심 확보가 안 되면 취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취수문 같은 경우에서는 토사나 부유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철저한 방지가 필요합니다.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막여과 정수시설의 막을 약품 세척할 때 사용되는 약품과 제거 가능 물질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답은 수산화 나트륨은 유기물, 답은 황산은 무기물, 답은 옥살산 유기물, 답은 산세제 무기물.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은 옥살산입니다. 옥살산 같은 경우에서는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의 배수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가능한 한 급수지역에 중앙 가까이 설치한다. 맞습니다. 중앙 가까이 설치. 답은 유효수심은 1에서 2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유효수심은 1에서 2m가 아니고 3에서 6m를 표준으로 합니다. 답은 유효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과 비상대처 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몇 시간분?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을 하죠. 라번은 자연유화식 배수지의 표고는 최소 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여야 한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특히 여기에서는 나번과 답번이 상당히 중요한 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문구라는 것은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관거시설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오수관거의 유속은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에 대해서 최소 0.6m/s,
최대 3.0m/s. 최대값은 항상 3.0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수 관거일 때는 최소가 0.6, 최대는 3.0, 최대는 항상 3.0이에요. 자, 그리고 우수 관거와 함유 관거에서 최대는 3.0, 항상 3.0이라고 그랬죠. 최소는 0.8. 자, 그리고 다음에 오수 관거의 최소 관경은 200mm를 표준을 한다. 오수 관거의 최소 관경은 얼마죠? 250mm예요. 자, 250mm인데 이렇게 표준이라는 말이 있으면 50을 빼요. 그러면 200mm가 되겠죠? 그리고 우수 관거 및 함유 관거의 최소 관경은 얼마가 되죠? 최소 관경은 300mm입니다. 300mm인데 여기 표준이 들어가 있으니까 표준으로 나타내면 50을 빼요. 300에서 50을 빼면 표준으로 나타내면 얼마죠? 250m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되겠죠. 자, 32번 문구도 전체적으로 오답이 자주 나올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돗물의 부식성 관련 지표인 랑겔리어 지수의 계산식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식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을 찾는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랑겔리 지수 Li는 pH-pHs로 표현을 하게 되면 되죠. 여기서 pH는 물의 실제 pH, pHs는 수중에 탄산 칼슘이 용해되거나 석출되지 않은 평형 상태의 pH예요. 그래서 랑겔 지수 Li는 pH-pHs.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시설인 도수 시설의 도수 노선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원칙적으로 공공도로 또는 수도 용지로 한다. 답은 수평이나 수직 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한다. 답은 관로상 어떤 지점도 동수 경사선보다 낮게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동수 경사선보다 낮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높게 유지하면 물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답은 몇 개의 노선에 대해서 건설비 등의 경제성, 유지 관리의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입니다. 항상 동수 경사선보다 낮게 위치를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에 보시면 하천 표류수를 수온으로 할 때 하천 기준 수량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천에서 기준 수량을 정했을 때는 물이 많을 때 기준을 정할 것이냐, 물이 적을 때 기준을 정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걱정이 없는데 물이 부족할 때가 문제죠. 따라서 기준을 정했을 때는 갈수량, 물이 가장 적은 시기를 기준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인 블록 형성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호나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하고 침전지에 붙여서 설치한다. 블록 형성지는 블록을 크게 키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속교반조죠. 그래서 완속교반조 왼쪽에 약품을 녹이는 호나지, 다른 말로 급속교반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급속교반조인 호나지와 침전지 사이에 완속교반조가 되는 블록 형성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답은 블록 형성 시간은 계획 정수량에 대해서 20에서 40분. 그래서 시간을 오랫동안 두어야지 블록이 형성이 되겠죠. 답은 블록 형성지 내의 교반 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점차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죠. 하류로 갈수록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답은 야간 근무자도 블록 형성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투명도 게이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는데 투명도 게이지가 아니고 적절한 조명 장치만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도 시설이 유량 조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조의 용량은 체류 시간의 3시간분을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체류 시간에 3시간이 아니고 체류 시간에 몇 분이죠? 1.5분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답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아주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조의 용량은 체류 시간에 1.5분을 표준으로 한다.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유효 수심은 3에서 5m를 표준으로 한다. 답은 유량 조정조의 유출수는 침사지에 반송하거나 펌프로 1차 침전지 혹은 생물 반응조에 송수한다. 답은 조내의 침전물의 발생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교반장치 및 상기장치를 설치한다. 자, 여기서 교반장치는 말 그대로 교반을 하고 상기장치라는 것은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조건에서는 가번과 나번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죠. 유효 수심은 3에서 5m.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를 보시면 역사이픈 관로의 길이가 500m, 관경은 500mm, 경사는 0.3%. 그럼 경사가 동수 9배죠. 100분의 0.3이 되는 거예요. 상기 관로에서 일어나는 손실 수도와 유량은 얼마인가? 맨닝 조도 계수 값은 0.013, 역사이픈 관로의 미소 손실은 총 5cm 수도, 역사이픈 손실 수도 H는 다음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유량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 곱하기 면적이 되죠. 그러면 맨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속은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유속을 계산을 해요. 자, 맨닝 공식은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 n이라는 것은 조도계수, r은 경심, i는 기울기 9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경심을 계산하는데 문제 조건에 보면 관경이 나와 있어요. 관경이 500mm. 그러면 원형인 경우에 경심은 여러분들이 4분의 d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4분의 관경이 500mm니까 0.5m가 되겠죠? 따라서 0.5m 나누기 4를 해서 0.125m의 경심을 계산했어요. 경심이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i라는 동수 9배, 경사가 동수 9배거든요. 0.3%니까 100분의 0.3. 따라서 이 값이 i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값이 r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n이라는 조도 계수가 지금 여기서 0.013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유속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맨닝 공식에 의한 유속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계산하니까 1.0533m/s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도 손실을 계산해요. 손실 수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죠,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는데 i라는 값이 뭐냐 하면 동수 9배, 기울기예요. 100분의 0.3입니다. 곱하기 길이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500m로 주어졌어요. 플러스 1.5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 2g라는 게 뭐냐면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그리고 v의 제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맨닝 공식에 의해서 v를 구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손실 수도에서 v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맨닝 공식을 통해서 유속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손실 수도 구하는 이 유속 자리에 이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0.05m입니다. 왜? 지금 주어진 값이 5cm로 주어졌기 때문에 미터로 고치면 0.05m예요. 따라서 손실 수도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1.63m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유량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유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실 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값이죠. 그럼 유량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가 있어요? 직경이 있어요. 직경이 있으니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속도는 맨닝 공식에 의해서 속도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지금 직경이 얼마로 주어졌죠? 관경이 500mm로 주어졌으니까 0.5m의 제곱 곱하기 유속. 그죠? 맨닝 공식에서 계산 공식을 계산했던 유속을 대입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2068m의 3성/s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에서 시간 단위가 세크와 동일하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시간 단위가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정답에서 요구하는 시간 단위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에서는 세 가지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문제를 풀어봤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은 다른 문제를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푸는 것도 수험 준비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당히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패스를 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풀이를 하고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여유를 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정수 처리를 위한 망여과 설비에서 적절한 망여과의 유속 설정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유속을 설정을 합니다. 유속을 설정을 했을 때 고려사항은 먼저 가번에 막의 종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공급의 수질과 최고 수온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수질과 최고 수온은 필요 없겠네, 그죠? 막 자체 내에서 막에 관계되는 것은 중요한데 막으로 들어오는 물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오염 물질이 포함된 물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의 종류는 고려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막 공급에 막으로 들어오는 수질과 최고 수온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설비의 유무와 방법은 필요하죠. 전처리는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입지 조건과 설치 공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나번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장치가 막여과이기 때문에 막여과로 들어오는 이제 막공법으로 우리가 처리했을 때 들어오는 수질이나 최고 수온은 크게 관계는 없어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 시에 pH가 낮아질수록 소독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소독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pH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염소 소독을 시켰을 때, 자, 염소를 물에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pH를 낮춰요. pH를 낮춘다는 소리는 pH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인다는 것은 7보다 더 높게, 낮춘다는 것은 7보다 낮게 낮추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pH를 낮추면 HOCl이 발생하고 H+가 발생하고 Cl-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살균제가 뭐냐면 HOCl이에요. 그래서 염소 살균은 HOCl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이 만들어야지 살균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만들려고 하면 pH가 돼야 되죠? pH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pH가 낮아질수록 소독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HOCl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살균력이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